네,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생각 못 하셨던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성공의 갈림길, 이것을 조심해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제가 자주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가 안전마진 얘기들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서 완공되었을 때 그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게 일명 안전마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안전마진이라는 말 자체에 뭔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에 안전한 게 어디 있나요? 100% 안전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됐었을 때의 그 투자 수익을 우리가 흔히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함정이 하나 있죠. 정비 사업이 완성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정말 잘 가려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단점들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내가 뭐 정비 사업을 투자하려 했을 때 뭔가 청사진만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단점들, 이러한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숙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 투자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들을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빌라 밀집 지역들을 허물고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재개발, 그리고 아파트를 멸실시키고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재건축, 이 정도로는 구별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정확하게 앞서 말한 요건들이 1:1 매칭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2012년도 전까지는 있었거든요. 우리가 방배동 지역들 가보면 어떤가요? 뭔가 빌라촌 같긴 한데 여기가 방배 5구역 재건축, 방배 6구역 재건축, 이렇게 갑니다. 해당 사항은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 지금 이제 정보 몽땅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재개발 사업인지 재건축 사업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나오게 될 텐데요. 바로 규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신축 아파트 짓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재건축이 보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 재건축이 입주권 판단하기가 정말 심플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비교했었을 때 재건축은 뭔가 너네들 투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낙후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즉 공익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일명 제초안으로 불리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제초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약어로 제초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재건축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것이지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년 실거주 요건 안 채우면 현금 청산시키겠다라는 사항이 재건축만 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토교통위원회 자체에서 백지화가 되었었죠. 그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도 있는데요. 해당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같은 경우는 투기거래 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들 해당 사항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강남 3구와 용산은 투기거래 지구죠. 그럼 이런 투기거래 지구에 정비 사업을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매 금지랑은 또 달라요. 왜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즉시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소유권은 넘겨받았지만 현금 청산자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수많은 재건축 지역들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정들 제대로 확인 못한다라고 하면 내 피 같은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자면, 재건축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전진단,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이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길게 얘기해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전진단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쟁점이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라는 사항들은 이전부터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있었다가 2022년도 12월 달에 본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완화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었던 게 여러분들이 말하던 일명 2차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3조에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사실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강행 규정이 아닌데, 강행 규정을 만들었었던 이 안전진단 기준이 있었죠. 이거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해당 사항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시도지사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진단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니라 줄줄이 통과한다라는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진단은 쟁점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전진단에 대한 등급을 보았었을 때 안전진단이 A, B, C 등급은 재건축 불허, D등급은 조건부 통과, 2등급은 즉시 재건축인데 사실 2등급은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무너지기 직전급이 아닌 이상 2등급은 잘 안 나오는데, 대부분 D등급이었는데 이 D등급이 2차 안전진단으로 넘어갔다가 줄줄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다? D등급만 받아도 2차를 애초에 시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한 수 접어놔도 된다. 그리고 가중치에 대한 사항들도 한결 더 낮춰놨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진단이 쟁점이다라는 이슈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셔야 돼요.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문제거든요. 926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 부동산 대책안을 보았었을 때 이제 한 줄 문구가 있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완화 방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안이 설령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 여론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 환리화 방안 하면서 2022년도 9월 달에 안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율 조금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개정 사항도 있어도 이 핵심적인 세 가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극단적으로 폐지까지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한시적인 유예라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국회에서 조금 윤력을 봐야 되는 사항이라 보고 있는데,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2019년도 12월 달에 합헌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바로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실현이익 과세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들만 몇 가지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가장 첫 번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10억에 팔았어. 10억에 팔아서 뭐 현금을 어느 정도 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납부해라 라는 거는 타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중하냐 과중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내가 돈이 있을 때 납부하는 거는 동일하죠.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생기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하죠. 세금이라고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그게 그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했었던가 고령자라든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분담금은 벌써 5억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나는 현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이걸 팔아서 납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집을 팔아가지고 납부한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적어도 그 시점에 시세대로 팔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아니면 융통을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나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가격을 기준 분담금을 측정을 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반환을 해주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정말 크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 개정 안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여기서도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감면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안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것도 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0% 감면해 주든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주면 모르겠지만 사실 50% 감면,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정치권에서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갖다가 단결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현실적인 문제점은 앞에서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도 차익이 있어서 세금 내는 거는 사실 이게 뭐 과중하다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벌었으니까 낸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재건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제 댓글들이라든지 뭐 목소리들을 들어보다 보면 야, 너 재건축을 떼돈 벌어놓고서 그 분담금 아깝다고 그러냐, 더 늘려야 된다, 왜 완화하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라고 하면 절대 못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사례를 가져와 보았어요. 내가 재건축이 되기 전에 20억짜리 주택이었는데 재건축 완료된 다음에 40억이 됐습니다. 20억 벌었다라고 하면 정말 꿈만 같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20억 벌었으면 세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세금은 내죠. 20억이 양도차익이라고 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로 가정했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무려 9억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우리가 누진세율 같은 건 제외하고 시세 차익이 커지게 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이 재건축 분담금을 50% 가정하게 되면 사실상 분담금 10억을 낸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분담금 10억을 납부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세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있고 과표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공제를 해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표공제라는 것이죠. 사실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나마 낫다라고 보는데 과세표준만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양도차익이 10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10억에 대한 세금을 또 납부하게 되면 양도세가 여기서 4억 2천을 또 내야 됩니다. 아무리 20억을 벌었다 치고, 그리고 그 재건축 기간 동안 내가 그 고생을 하고 분담금도 납부하고 그랬더니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 형평성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분담금은 최종 소유자가 모두 다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20억에서 40억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20억 번 금액 내에서 양도세도 내고 분담금도 납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 관리처분 인가도 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쫙 올라가 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럼 양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한 사람은 그때 시점에 35억에 샀어요. 그러면 난 40억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샀었고 실제로 5억의 시세 차익을 벌었는데 분담금 10억이 나한테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샀었다라고 하면 5억을 버는 게 아니라 5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국가의 논리 주장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나오는 거는 매수자가 알았었기 때문에 애초에 시세 반영해서 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재건축을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고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정이 잘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대략적인 가 금액을 산정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예상이 가능하려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분담금을 확정을 해주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이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산정 방식이 좀 고무줄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산정 방식 보이시죠? 표에 여기서도 나오는 것 중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재건축 분담금 계산 방식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공시 가격입니다. 그런데 최종 시점에서는 그럼 똑같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하든가. 근데 여기서는 최종 시점에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산정한 시세를 가지고서 판정을 합니다. 최초 개시 시점에는 공시가로 했다가 맨 마지막 최종 시세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산정한 시세 기준으로 하게 돼버리면 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도 차익보다는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지금 올라간 안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정도지 이거 가지고선 재건축 활성화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조차도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택도 없다. 이거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정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항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저는 현실적으로 폐지가 되든 유예가 되든 아니면 나중에 위헌 판정이 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선이 언제 될지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분담금 산정 자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담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던 거예요. 제일 최고로 많이 나오는 데가 8억 4천이죠. 2018년도 당시 강남 집값을 생각해 보면 그때 산정한 것도 8억 4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최고로 많이 나올 때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제초안 걸린 애들 중에서는 대허기 때문에. 근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4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4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촌동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7억 7천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선으로 생각해보면 이촌이랑 반포 어디가 더 많이 나와야지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결정이 났었지만 사실 위헌 청구 소송은 또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건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전에 2018년도 4월 달에 헌법소원에 썼다가 각하 판정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각하를 했었던 이유 자체가 아직 너는 분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요 논리였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위헌으로 가기까지도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너무 빨리 진입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속도가 어중간하게 빠른 데들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언제 해결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나중에 진짜 분담금 폭탄이 나왔을 때 그런 리스크들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건축 얘기를 했으니까 재개발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라고 보게 되면 재개발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 2020년도부터 재건축 규제 같은 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재개발은 규제를 완화해 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반 시설이 불량한 곳들을 갖다가 정비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재개발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과 이제 민간 재개발을 일단 구별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공공에서도 우리 도심복합 사업과 공공 재개발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들은 다 민간입니다. 그런데 공공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었죠. 바로 언제였냐? 2021년도 5.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공공 재개발인 게 등장했었고 8.4 대책에서는 공공 재건축이 그리고 2022년도 2.4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도심 복합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둘 다 공공이 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공공재개발, 5.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은 조합과 이제 LHS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공동시행자 방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명명을 해놨고요. 근데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이야기해드린 거는 바로 LH나 SH가 조합을 해산시키고서 단독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LH 분들도 그렇게 단독이라는 표현을 좀 빼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 이제 회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조합처럼
조합 전체 총의를 받지 않으면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사대책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하면 청산, 그러다가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등기치면 청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바뀌게 된 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도심복합사업은 조금 피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면 안전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입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 동네에 있는 빌라를 사고 싶어서 샀을까요? 아니죠. 입주권을 받고 싶어서, 즉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항이 있느냐, 기본계획 수리비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2010년 7월 15일 전과 후로 갔다가 일명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구조례와 신조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언제 기본계획 수립이냐라는 게 복잡하다라고 하면, 심플하게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정비사업들 중에 95%는 다 구조례 적용 대상이에요. 뉴타운들 다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은 구조례고, 신조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대부분 신조례인데, 여기서도 간혹 기본계획이 남아있었던 곳들은 구조례로 갑니다. 자, 그러면 구조례로 가게 되면 어떤 빌라들을 조심해야 되냐? 신축 빌라인데, 여기 신축의 정의가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이 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어진 빌라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조례로 가게 되면 이제 특정 시점으로 가지는 않고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까지 준공이 나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쟁점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조례랑 신조례 같은 경우는, 구조례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땐 건축 허가라는 게 부칙이 명확하게 있는데, 신조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도 하나의 쟁점 사항 중 하나가, 변호사님들 얘기하는 게 법조문만 놓고 보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공은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에 됐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적인 다툼이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권리산정 기준일이다라는 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제대로 이해해보면 심플합니다. 말 그대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즉 입주권에 대한 분양 자격 기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각 대책마다 다르게 됩니다. 5.6 부동산 대책 때, 신속통합기획도 1차 때냐 2차 때냐 각각 다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까지 구조례 같은 경우는 허가만 받아도 되었었는데, 신조례로 가게 되면 허가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 준공이 냈다라고 하면 청산당한다. 정확하게는 청산이라기보다는 전체 빌라 한 동의 입주권 하나다.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호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유 지분으로서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 같은 프리미엄 날릴 수 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역시도 비슷합니다. 공공재개발에서도 5.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은 각 시점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사 대책 때 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았었던 사항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나중 가가지고 바뀌긴 했어요. 청산 기준 시점이 2021년도 6월 29일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정비구역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후로도 나는 선의 피해자 논란이 발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여기가 공공재개발이 될지 뭐 도심복합 사업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뭐 그냥 재개발을 기대하고 샀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빌라 거주하려고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도심복합 사업을 지정되게 돼버리면 나는 졸지에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2022년도 8.16 부동산 대책에서 개선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 개선안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서 논문도 쓰긴 했었지만, 저는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그냥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특정 시점을 만들어 버리든가, 특정 일을 가지고서 이후에 지정한 지역들도 소급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든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는 막기 위해서 적어도 도심복합 사업 지정일 이후로 취득한 사람들만 청산을 시켜라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런 비판들이 나오다 보니 개선을 하긴 했지만 이게 반쪽짜리 개선입니다. 재산권 침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6월 29일 이후로 매수한 사람들은 원래는 현금 청산이었는데 후보지 발표 전에 취득한 사람은 구제를 해주겠다 했으냐. 근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1주택 소유자만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서 산 건 똑같은데 다주택자라고 하면 청산시켜지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주택 소유자를 한다 하더라도 도심복합사업 우선공급권이 곧 입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권을 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분양권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에 차등을 주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차등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 문제가 언제 특정 시점만 있었다가 이게 시점만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지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산 사람은 다 투기꾼으로 낙인시키는 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쭉 정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지역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준공 연도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추후에 공고 결과 발표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나름대로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즉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추후에 발표만 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구제되다 보니까 이제 빌라 업자들이 다 어떤 식으로 가느냐, 신통기획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모아타운 타령만 주구장창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신통기획으로 가게 되면 내 빌라는 청산이 당하다 보니까 분양을 못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가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팔게 되는데, 그런 돌이켜서 보게 되면 이게 꼭 정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신축 빌라들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다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아타운은 사업성 문제를 아주 잘 심도 있게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아타운은 사실 모아서는 2000세대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개별 구역으로는 몇백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필지들을 쪼개놓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후술할 사업성 문제랑도 일맥상통하게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2년에서 4년이면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모아타운 1차 발표한 시점 보게 되면 이게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인허가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단기가 생략돼 있을 거지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닌 게 있고,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체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지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가 다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그럼 잘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신통기획 1차 발표가 2021년도, 2차 발표가 2022년도, 그러고서 이제는 모아타운도 발표가 되면서 1차, 2차 발표하다가 모아타운 수시 선정하겠다, 이제 신속통합기획도 수시 선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선정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행정력이 뒷받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는 일감이 넘쳐나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사항들 진행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정비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사업성입니다. 이 정비사업 옥석 가리는 거는 저는 크게 첫 번째로는 사업성, 두 번째로는 입지, 세 번째로는 분담금 납부 능력을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성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정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을 더 많이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지정한 곳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재개발 지역 자체가 워낙 없었고 신규 지정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재개발이다 하면 사면 다 올라갔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입지를 매수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새롭게 가는 데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죠. 그럼 여러분들은 옥석을 잘 가려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첨언 하나 해보도록 하자면 이 사업성 문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재건축에서 제가 안전진단 이제 더 이상 쟁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성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게 되면
사업성 논란이 있는 데가 바로 어디죠? 1기 신도시죠. 왜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비판이 크게 두 가지. 80년도에 지어졌었던 목동,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도 안전지는 줄줄이 떨어지는데 우리 지역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비판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거는 하나 해결이 되었었고, 두 번째로는 설령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되느냐. 90년도에 지어졌었던 1기 신도시들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 200% 전후되는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업성 논란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20년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역 같은 경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듣고서 뭔가 기대감이 정말 충만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인프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역세권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흡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비역세권 같은 경우는 죄다 차를 끌고 나오게 되면 안 그래도 도로망이 지금도 막히는데 더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용적률 500%는 역세권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역세권의 기준이 500m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을 한번 다 그려보았는데 300m, 350m로 그려보면 너무 대상이 좁고요. 사실 500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도 그냥 주지 않죠. 회수책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성이 나올 줄 알고 갔다가 막상 사업성이 회수당하면서 기부채나 패라, 뭐 해라, 감내나라, 대출내나라 하게 되면 이럴 바에는 안 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 체크를 꼭 하셔야지 안 하면 잘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입지 문제를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성만 놓고 보면 일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대지분도 높고 용적률 낮다라고 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과 분당을 놓고 보았을 때 어디가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분당은 어떻게든 가겠지만 일산은 진짜 역세권에 괜찮은 입지 아닌 이상은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아도 진짜 좋든가 그게 아니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분당에서 가까운 곳이 강남, 일산에서 가까운 곳은 이제 뭐 은평구 이걸로 집값이 갈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1차원적으로 맞긴 맞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업성 얘기할 때 대지지분, 용적률을 얘기하죠. 근데 이 용적률만 볼 수 없는 게 입지를 또 보셔야 돼요. 왜? 이 입지를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미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판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성남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당장 일산 같은 경우는 인근에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파주, 은정 집값들이 좀 쎄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도 고양 창릉이라든지 대곡 역세권 개발이든지 신규 개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예전에는 분담금을 1인당 3억에서 많으면 4억 정도 낸다라고 했었다가 지금은 4억에서 5억 내는 현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조금만 안 좋다라고 하면 분담금 5억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분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담금 5억을 낸다 하더라도 판교 집값이 얼만데 5억 내고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킨텍스 인근이다, 킨텍스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고 또 GTX도 뚫리니까 이런 데들은 갈 수도 있겠지만 비역세권이고 사업성도 애매하고 이런 데들이 분담금을 5억씩 내면서 갈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입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업성 같은 경우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들, 이런 데들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이미 대지 지분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동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들은 적어도 입지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멋진 조감도의 주인공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가 신반포 15차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일반 분양 세대수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이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가 어디냐? 청담 르엘입니다. 여기 일반 분양 세대수 200세대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은데도 어떻게 정비사가 가지? 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해 드렸죠.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가 좋으면
사실 일반 분양을 설령 200세대, 100세대를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다르죠. 여기에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아까 분담과 일산 얘기 드려드렸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설령 내가 분담금을 3억을 내든 5억을 내든 낸다 하더라도 완공되었을 때 집값이 얼마가 될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 돈 내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실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멘트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건설사들은 지금 원가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적자 수주를 한 현장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랑 맨날 티격태격하면서 공사비 올려달라, 이대로는 우리 공사 못한다라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명품 같은 경우는 이게 원가가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가격 올리나요? 아니죠. 그냥 가격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사주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원가가 올라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경쟁 입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 입지, 공사비를 어느 정도 건설사가 만족해 줄 만한 공사비를 제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300에서 500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그 하이엔드 브랜드조차도 평당 600까지는 못 갔었던 게 불과 2년 전이었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7, 800으로 가고 있고 종전에 수주했었던 현장들도 어떻게 억눌러 가면서 올려도 600선에서 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 인건비 인상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중되다 보니까 2년 뒤에는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앉은 자리에서 2배, 3배 뛰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대지 지분 몇 평 이상이면 된다. 저는 절대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대지 지분 충분히 그 정도면 갈 수 있었던 사업성도 이제는 사업성이 달라진다. 사업성이라는 것도 봐야겠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입지가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분담금을 납부한다라고만 하면 갈 거예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돈만 주면 사실 건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결국 돌고 돌아서 입지가 좋은 곳들이 분담금을 내겠죠. 왜냐? 입지가 좋으면 임대주택 안 지어도 돼, 1:1 재건축을 해도 그게 훨씬 나아 하면서 갈 수 있는 곳들을 보다 보면 강남이라든지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담금들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은 사실 정비 사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강조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고려하라는 얘기들도 항상 강조드립니다. 제가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기를 처음 투자한다라고 하면 권장해 드린다라는 얘기 해드리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사업시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사실 8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입주할 때 언제냐라는 부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진행 단계를 보면서 여기는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된 곳을 사든가, 아니면 차라리 조금 초기 지역이다라고 하면 내 자녀한테 사주든가, 그런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조례로 가는 곳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정확하게는 조례라기보다는 신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일몰제라는 규정이 있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 해당 사항에 대한 부칙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이후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들 적용을 하게 되는데, 전에 대부분 추진했었던 곳들은 일몰제가 없지만 새롭게 가는 곳들은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판결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서도 살려고 했었을 때 입주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내가 살려 있는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되면 일명 나는 물딱지를 사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조합도 잘 모르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2023년도 6월달 판결인데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는 다물권자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그전에 해석했었냐, 다물권자라 해서 다 똑같은 다물권자가 아니라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를 구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1인 다물권자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A, B, C를 다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걸 승기 취득한 사람도 입주권이 안 나오고 청산이 당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그런데 1세대 다물권자는 다르게 봤었죠. 어떻게? 우선 1인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이 A, B, C 물건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입주권이 나오는, 즉 물건을 공유하게 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1세대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각각 승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입주권이 각자 별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왔었냐면 도시및 주거환경요법법 39조 2항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1세대에 대한 기준이 따르게 나와 있고 3호를 보게 되면 1인에 대한 기준이 따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하급심이라든지 종전의 법제처라든지 유권 해석 등을 했었을 때는 이거를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보았었고 실제 법제처 유권 해석도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따로따로 봤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묶어서 하나의 입주권이다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6월달 판결이고 언론에서도 공론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전 해석을 가지고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1세대 다물권자 물건을 샀었는데 내가 모르고 딴 사람에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1세대 다물권자가 무조건 다 안 나오느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법에도 명시가 되는데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성인 자녀의 세대 분가를 하면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참 웃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의 법제처 유권 해석은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무조건 입주권이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1세대 다물권자는 1인 다물권자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해석이었었는데 지금 대법원 해석만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서는 안 해준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입주권이 각자 나오는데 이혼을 안 하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 뭔가 대법원의 논리 구조라면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런 폭탄 같은 사항이 내가 잡지 않도록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이 시간 쭉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항을 보면서 재개발 재건축 어렵고 복잡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가기만 보면 재개발 사면 안 되겠다, 재건축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난관들을 뚫고 가갔을 때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 잘 숙지하고서 폭탄은 피해 나가야 된다, 옥석가리를 잘 해야 된다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